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제3차 노블상금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포럼 기획운영을 맡고 있는 석정입니다. 이 포럼은 작년 12월에 보수와 지도가 함께하는 그런 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포럼을 진행해서 많은 정보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을 포함해서 많은 분을 오셨는데 그런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상 포럼 기획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정의할 때 공부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나는 사랑스러운 그것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시겠습니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프로그램의 선생이신 이 김태식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는 중진급 인사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이호열 부의장님, 또 당시 장관급이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선생님하고 민주평화의 민족 통일평화회 의장으로 그 수고를 많이 하셨던 현재 통일동호회 송한호 의장입니다. 또 그 밖에 무게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기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그것도 이종혁 전 통일부 장관 그렇게 해서 굉장한 인사들이 오늘 가서 토론을 하게 되시는 것을 인상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미래의
예시를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예시를 하고 그 제대로 해야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미래를 전망해서 예시를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시를 알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시를 하면서 적절한 예시를 합니다. 또 변화를 유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안무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간 현상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좀 있습니다. 분명 북한도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지금은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이용을 하고 또 변화를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이 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 예시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여기까지 사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세계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크게 변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통일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수의 전문가만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가 아니라 그이 보니까 다수들이 틀렸고 소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사망하고 또 변화에 대한 기대가 독일이 여러 가지 외국인 대학교들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업의 전문가만이 의식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식을 한다는 것, 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시적으로 할수 있는 또 내부적인 사회지나 어디는 종합적인 앞으로 하지만 정확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이분의 가장 깊은 이분이 나하고 높은 예식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얼마인지 그런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열린 서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기다려 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청 진짜를 보는데 참가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갑습니다. 신영준 명예이사장께서 이 종묘사를 보셨습니다만 이제 제주도에서 오르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는 비행기가 안 떠서 못 올라가지만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이 보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못 온다는 정도만 와서 종묘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페이퍼 정면에 종묘사를 써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경대 저희 동양제연구소 전 이사장께서 종묘사를 보여주시기로 했는데 현재 그 재판 중에 있어서 오늘 또 불가피하게 그 재판이 좀 연기가 안 되는지 모두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 이런 것저런 주최 측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아시는 것처럼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북관계, 통일문제 이런 게 반환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남성욱 이 박사님이라든가 양문수 박사님이라든가 조공현 경제분야의 토론자로 맡고 계신 IBK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대근 중앙신문 논설위원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5분 여기에 우리 통상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종석 장관님께서 조화장을 맡고 약 40분, 35분에서 40분 가량 원탁형 그런 대표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할까 하오니 이왕에 오셨으니까 그런 시간 내셨으니까 꼭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얻어가지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또 감사드리는 것은 물론 참 오늘날 육개정세라든가 한반도 시즌이라든가 아시는 것처럼 이데올로기 하나로서 동족질환의 70년 대결 구도로서 일반화는 민족이 지구상에 또 있느냐 한번 반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이 지배되고 상식이 통용되는 평양이라면 벌써 통일이 이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정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는 한번 되고 각성할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풀 수 있는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통일한국 포럼입니다. 지난해 공단 70년, 광목 70년을 기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통일한국 포럼입니다. 100분의 국내 인사, 30분의 해외 인사, 130명으로 구성해서 추진되는 이 통일한국 포럼,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분단이라는 이 비극을 반드시 우리 세대의 마무리를 지차하는 의미에서 구성된 조직위원이 대거 참여하시고 응발하시어서 통일한국,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통일정책을 재수립하고 또 뿐만 아니라 평양 집단과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포럼의 설립 목적입니다. 역대 어느 장관님 한 분이 최근에 어느 신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대북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그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계에는 이 통일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이 시대를 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격려사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 묻어가지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유호열 수석 부의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제3차 통일한국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손재식 포럼 회장이시면서 저는 늘 장관님 이렇게 불러 모시고 그랬기 때문에 위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이 통일한국 포럼의 출범을 우리 신영수 회장이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통일의 문제를 또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어떤 흐름을 여기 지금 충분히 취재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열린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보수와 또 열린 진보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대안적 진보 이런 전문가들 이런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토론의 장을 펼침으로 해서 정부와 국가 또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의 문제를 정말 효율적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이 바로 이 통일한 포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내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낸 결론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잘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는가 바로 그런 목적에서 오늘 이 3차 통일한국 포럼이 준비되고 오늘 이 두 분의 발표, 두 분의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의장으로 모시고 국내에 2만 자문위원이 있는 그런 헌법기구입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미국 지역에 720명 자문위원이 모여서 자문회의를 하고 의장이신 대통령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축사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 또 오늘의 이 분위기를 제가 현장에서 배우지 않고 느끼지 않고는 내일 아침 바로 제가 강연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는 길에 마침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정석 전 장관님 사회로 우리 남성훈 교수님 또 우리 양문지 교수님 두 분 발표는 이미 우리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또 그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 이대근 논설위원님 또 조광영 연구위원님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통일한국 포럼에 어떤 결집된 또 하나의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또 다듬어서 현재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손재식 회장님 여러 바쁜 일정에도 특히 통일한국 포럼을 이끌어주시면서 후학들에게 늘 귀감이 되시고 우리 신영석 이사장님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통일 전문 전어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로서도 오늘 이 회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특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약간 2시간 만에 그렇지만 토론 및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모든 진행은 통일부 장관 등을 내기하시고 현재 세종교육부 수석위원장이 계신 이종석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다른 말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가무능공 10차대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셨고, 또 36년 만에 노동당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또 분석할 것도 많이 있는데 이미 또 많은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특징은 이미 말씀들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가 같이 만나서 하나의 장 속에서 민족문제,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자 그런 취지에서 통일한국 포럼을 만들었는데 함께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이 진보고 어떤 분들이 보수인지는 다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금을 긋고 계시고 또 저에 대해서도 금을 긋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남북 문제나 또는 뭐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러면 진보를 보고 보수 볼까 이런 질문을 저도 이제 공부했고 또 현업에서 나름대로 이런 걸 갖다 일도 해보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느끼는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합리적,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해야 되는 것도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게 온다면 같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방법론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하나의 어떤 그 사안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학자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면 진보 보수라는 말을 안 해도 하나의 합의된 의견 같은 것들을 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또 논의가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미 발표하고 토론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영석 이사장님이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군사 분야를 발표하실 분은 아시는 것처럼 나도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은 이대근 위원님이시고 정치 분야는 우리 양수 교수님. 토론은 IBK의 조봉현 박사님이 맡기로 했는데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나눠진 절차에 보면은 정치군사 먼저 발표하시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또 경제 발표하시고 토론하시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하나 묶어가지고 정치 경제를 했다고 지금 애써서 발표를 준비하셨는데 그냥 10분 만에 하세요. 그러기 어려운 거고 20분 정도 20분 내에서 발표를 각각 해주시고 토론 선생님들은 10분 내에서 좀 토론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름대로 또 대답하시고 또 주최 측에서는 저도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의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제가 질문할 게 있으면 거기서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최대 80분 이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종합 토론을 하는데 종합 토론은 이미 한번 토론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제가 토론자들한테 던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논의 속에서 앞 세션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대북 정책을 지금 해야 되는지 박근혜 정부 또는 나아가서 내년에 새로 이제 선거에 의해서 후년에 구성될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대북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들을 드리면 아마 15분 내지 20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30분 정도를 이제 플로어에서 지금 사실은 또 쟁쟁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듣고 의견을 또 하는 걸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사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시간이고 또 시간을 잘 지키면 그게 제일 인상이 남는다 그러니까 저도 한테 거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남성 교수님이 정치분사 분야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20분에 발표드리겠습니다. 초청해주신 우리 손대식 이사장님, 신양석 이사장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식 차관님하고 송수원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우리 양기숙 부회장님 앞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 뒤에 가서 평통에 40년 하신 우리 여성부회 뒤에 가서 시카고에서도 행사하러 오신 우리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 우리 통일한국 포럼이 이제 보수 진보로 작년에 출범했는데 우리 6월 소부장님 중에 있으면 제가 사무처장을 맡을 때 보수 진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 가서 얘기를 하면 사무처장이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부산에 가서 얘기를 하면 사무처장이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라도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걸 아주 절감했습니다. 평통은 뭐 대통령 의장으로 모셔서 이제 그런 모든 사회의 목표인 통일을 아우르는 이제 그런 기관이죠. 자, 7차 당대회가 끝이 났는데 요즘 모든 언론기관에 과거와 달리 조선중앙TV를 직접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이 방송사, 언론사를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24시간 조선중앙TV 앞에서 모니터를 해가면서 리얼타임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뭐 그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7차 당대회를 보통 보기 때문에 뭐 언론 보도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7차 당대회가 이제 끝이 나서 모든 뭐 분석은 다 끝이 났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고려대학에서 국정원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하고 바로 세미나를 했는데 국정원에서도 보도가 나올 만한 건 다 나왔다. 그래서 현재 무슨 아주 엄청난 팩트가 있는데 보도가 안 된 사항은 거의 없는 정도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신영석 이사님 고생을 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게 좀 보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받고 아무리 해도 이 뭐 신문 방송과 차별화할 길이 없어서 고민 끝에 이제 이 돈이 얼마 들었을까? 그거를 이제 이 글 쓸 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마침 이제 국정원 그 연구소의 학자 그 아버지가 이제 80년 6차 당대회 때 이제 참석을 했던 그런 이제 기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현지에 가지를 못하니까 분석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일단 지난 이게 7개월 동안 밀단위, 군단위, 시도단위를 거쳐서 3,470명의 대표하고 방청석 참관인은 1,500명에서 5,046명이 이제 이 4박 5일 행사인데 보통 이틀 전에 도착은 안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후속 단위별로 한 이틀 정도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 6박 7일 정도가 전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의원 한 명이 노동당원 1,000명의 비율로 해볼 때 북한 노동당원이 34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북한 2,500만 중에 340만이면 노동당 비율이 15% 정도로서 여타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이게 이제 북한이 그동안 당원을 계속 좀 증가시켜보지 않았나. 그것은 이제 당원이 늘어난 만큼 이제 특혜는 줄어들겠지만 또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이제 당원을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6차 노동당 당대회 때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그 선물 받은 걸 얘기했는데, 그때는 일본 히다치 텔레비전을 이제 받았는데, 그 대의원만 준답니다.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안 준다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중국산 LED 텔레비전이 지급된 거로 있는데, 방청석에 있는 사람은 또 역시 안 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5가지를 이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새로운 모자를 썼다. 예. 그동안에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제1자가 앞에 꼬리표가 붙었는데, 이제 꼬리표 띄고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예, 49년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서 그거를 뭐 거의 따라한 것이 아니겠냐. 다만 중앙이라는 단어만 이제 뺐던 거고, 그럼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이 직책의 의미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지만, 제 의견은 마땅치 않았다. 할 만한 건 다 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노동당 위원장, 중앙위원장 하면 또 과거의 것을 꺼낸다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당, 당이 최우선기관이니까 노동당의 최고 장인 위원장을 칭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이제 전부 다 모자를 당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뭐 중앙위원, 중앙군사위원장 등 어떤 기관에는 9개 모자, 어떤 데는 8개 모자를 이제 새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자를 새로 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 모자를 새로 쓴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 모자를 새로 쓰고 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수령이 1대 수령, 2대 수령에서 3대 수령으로 가는 그런 데 있어서 모자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특징은 역시 핵 보유국의 당 규약을 이제 명기한 거죠. 이미 지난 2014년 3월에 당중앙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명기했는데 왜 또 명기냐? 헌법에 쓰면 되지. 북한은 당 위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당 규약의 명기를 해야지만 이제 종결자 끝이 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걸 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우겠다. 헌법 개정보다 어려운 게 당 규약 개정이기 때문에 이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당히 좀 고통이 따르지 않겠나. 핵 문제에 관해서 전 세계 비핵화를 논의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 예, 본인이 이제 객체였는데 본인이 주체가 되겠다는 거죠. 그동안 핵 문제에 관해서 본인들이 을이었는데 이제 갑이 되겠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전 세계 핵보유국이 9개국인데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72년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절대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그거는 사실상이지 실질적이지 공식적 핵보유국은 아니다. 이제 본인들이 세계 비핵화 얘기한다니까 이 5개국과 위상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빅5에서 빅6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한 사람들이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뉴클리어 프리월드, 핵무기 없는 세상. 오바마 대통령에서 중국의 시진핑은 책임있는 핵대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등한 하나의 문구를 찾아내서 세계 비핵화를 한다고 찾아낸 방법과 같은 그런 거를 참 잘 써내는 겁니다. 예, 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정사항이 이제 김정은 무상화죠. 네. 최영이라는 사람이 뭐 최영의 아들인데 이번에 화면에서 봤듯이 한번 혼이 나서 그런지 자세를 이제 확실히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당은 수령 복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김정은에 대한 칭송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 더 과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예. 세습, 권력 승계가 완료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양호수 교수님 나중에 설명할 텐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게 이제 계획이라고 썼으면 좀 차원이 높을 텐데 전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플랜이 아니고 스트래티지죠. 예,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87년에 6개년 계획, 7개년 계획 이후에 그래도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뭐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이게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 의한 스몰 이코노미, 작은 경제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 경제발전 계획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왜 저렇게 돌아갈까, 이제 그게 남측에서 늘 궁금증인데, 예, 작은 경제입니다, 작은 경제. 예. 어쨌든 간에 구체성이 없더라도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했다는 것은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다. 다만 이제 구체성에서 전기하고 식량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법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식량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료 더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화학비료는 원유를 수입해서 7단계 정제하면 질소 인상 칼륨비료가 나옵니다. 화학비료 1톤을 뿌리면요, 식량이 1.2톤 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식량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료 증산인데, 이거는 일반 경제로 어렵죠. 두 번째, 전기 증산하려면 수력발전소는 뭐 비만이 오면 조금 늘어나고, 결국은 화력발전소인데, 그거는 오늘도 뭐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죠. 단동에서 신의주로 넘어가는 증유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급증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큰 비전만 하나 내놨다. 예, 마지막으로 통일문제 남북 군사합에 대한 대비 및 대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가장 우리로서는 또 뭐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가장 후퇴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 아닐까. 예, 5월 8일 김정은이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장지대 심리전 중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7사단 저 칠성전망대라고 화천 갔는데 그 현장에 왜 가냐면 이 서로 방송이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주나 한번 현장에서 보려고. 북한권 출력이 앞서서 하루에 한 6시간에 8시간, 저희 건 출력이 좋아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나와요. 북한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거 나가는 거는 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아픈 거죠. 방송 중단시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통일이라는 단어 3시간 동안 144번 사용했는데 역시 통일에 관해서는 김일성 할아버지보다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려민주연방대 통일을 방한했던 조통일 3대 연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그쳤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뭐 좀 남한보다는 좀 적대적이어서 오히려 통남 복리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그냥 평이한 제의였습니다. 그래서 5개에 관해서 역시 김정은의 모자를 새로 쓰는 그런 행사였지 않았나를 결론해야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행사가 그러면 우리가 보는 측면이 있지만 양면은 있다고.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상대 세스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수령 형상화가 돼서 구조가 조금 안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국정원 연구소장 할 때 탈북자들 연구원 얘기를 해봅니다. 저런 행사를 왜 하냐? 여러분 탈북자 연구원들이 저런 연구, 저런 행사 하면요 체제가 훨씬 더 정비되면서 안정적이 됩니다. 왜 바꾸는 행사는 왜 안정적이 되냐? 그게 북한 사회 구조입니다. 저희가 잘 이해 못하지만 분명히 안정되는 측면이 사실은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정군의 직할영도 체제가 구축이 됨으로써 일단 균열된 틈을 메꾸는 데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뭐 중국 어떻게 하나 봤는데 모든 중국 사람들의 행태가 굉장히 미묘하죠. 일단 시주석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첫 번째가 핵실험, 5차 핵실험의 자제죠. 예. 4월 23일 날 베이징에 26개국 아시아 외교장관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핵실험하면 안 되고 4차, 5차 9.19 공동성명을 복귀해야 된다. 근데 중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김정은 입장에서 시주석을 뛰어넘기는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난 다음에 축전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 우리는 이제 비핵화 안 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뭐 그런 보도가 약한데 중국 언론들은 선제 사용하지 않아. 예, 자위형이구나. 그러면 미국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일단 이 말로 표현하면 애매하지만 그런대로 우기라는 정도에서 이번 행사를 바라본다는 거죠. 예, 불안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셀프 대관식이고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 문제점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조금 이번에 오판한 것 중에 하나가 외신 기자 출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과거에 기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관리를 하다가 SNS가 소통되는 기자들에 대한 대책은 북한도 이번에 약간 틈이 많이 났습니다. 예, 기자들이 거기까지 100명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 쓰고 밥값을 하죠. 밥값을 한다는 건 어떻게든지 보도를 하죠. 그래서 뭐 평양 맨하튼에 평해튼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숨은 기사들이 나오죠. 예, 해외 이미지 개선을 불렀다가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내주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 행사에서 좀 남북관계에 대해서 조금 진도를 나갔으면 했는데 뭐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음으로써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년 반 동안에 한 발자국도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전망입니다. 예,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북한은 이제 시도단위, 군단위, 미단위별로 이것을 다시 집행, 이행하기 위한 각종 현장 행사들이 아마 매우 부지런히 일어날 것입니다. 모내기 해야 되는데 정치 집회 아니라 모내기 때 해야 될 점들.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의 일단 미세를 조금 한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혁명 세력, 반종파 세력 등 여러 가지 정치 논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71 전투 등 이제 대중동원 전투인데 경제발전 전략이 양쪽과 질적인 두 가지 발전이 병행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양적 물량동원 전략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게 남북이라는 게 성격이 마주쳐야지 이게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데, 예,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치해야 된다고 그러죠.
박지원 대표가 올 13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해야 되죠. 창조경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시작하시죠. 그랬더니 대통령 얼굴 쪽 표현하시면서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한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뭐 굉장히 화기애애한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뭐 굉장히 확고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미국 뭐 11월 지금 8일 날 대선 때문에 정신없죠. 네. 오히려 뭐 지금 이상한 트럼프가 되지 말라고 저는 매일씩 기도하는데 지금 그런 걱정입니다. 트럼프가 자꾸 미국도 소돔과 고모라 변하는 것 같아서. 예, 트럼프가 됐을 때, 힐러리가 됐을 때 경우의 수가 다 있는데, 예, 역시 뭐 다 내년 가야지다. 뭐 이런 알들이기 때문에, 금년 뭐 하반기는 이렇게 세미나나 좀 하고, 좀 연구나 좀 하고,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일단 시간도 잘 지키셨고 5가지 결정사항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분석을 해주시고 국정 정권의 어떤 그 안정성과 관련해서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시네. 일단 뭐 이 경제 분야 양민수 교수님 발표를 들은 다음에 두 분 토론자들이 각각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시되 포괄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양민수 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을 자리에 초청해 주신 전대식회장님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드린 분야는 경제 분야입니다. 사실 뭐 정치 분야에 비하면 경제 분야는 훨씬 뭐 중요성이라든지 내용의 측면에서 좀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국한시켜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7차당 대회 경제 분야라고 해서 계획은 아닙니다. 큰 것들, 새로운 것들, 고기 있는 것들, 필요한 것이 있어야 대체로 당대회에서 이제 희한한 설계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 분야도 그런데 사실 좀 공을 받고 기껏한다고 하면 국가 경제발전 전략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기대를 했던 중국 수준으로 개혁개방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의미 있는 것들,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어도 의미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떻는가? 외부 세계의 이런 시각과 북한 스스로의 시각은 사실 다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북한 스스로 현재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한 설계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설계도는 제시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료 순서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당대회 경제 분야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적심문과 중심문까지 상당히 많이 다들 알려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대외 경제관계 함께 발전시킨다. 경제개발과정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민개발의 확보, 사회적 책임관리제라는 데 대해서 비록 원론적이지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부분입니다. 되게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5개년 전략을 과거에 북한 당대회 때 발표했던 장기 경제 계획과 동일한 성격으로서 해석한다는 경향들을 보여왔습니다. 실제 북한이 당대회 때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6개년 계획 같은 걸 발표했고 다만 1986차 당대회 같은 때는 이제 2007개년 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계획보다는 10대 전망이라고 표치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5개년 전략이 계획과 비슷하든 아니면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제대로 된 수치 하나 제시하지 못했고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결국 실현이 가능성이 없다. 언급은 포인트에서는 그 자체는 좀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정보당국자인 말을 인용을 해서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 왜 그러면 5개년 전략 계획 혹은 5개년 계획이 아니고 5개년 전략이냐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5개년 계획이 아니라 왜 5개년 전략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북한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이제 나가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원칙들이 있고 그리고 용어를 바꾼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를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 세계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북한 스스로 보는 거하고 계획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은 이제 그 경제분야 전문가인 경제연구라는 이제 잡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죠. 그게 자유주의 국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자들간에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노기의장, 때로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현실이 바뀐 데 대한 기존의 그런 이론으로서 해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재해석, 제1화 같은 것들을 주로 경제였고,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는 잡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근로자는 공개되지 않고 경제연구만 공개됩니다. 이 경제연구에 나왔던 몇 개의 논문으로부터 저는 초론의 단초를 노출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나왔던 논문에는 경제 분야의 계획과 전략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괄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도시경제와 민시경제 다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계획경제에서 희열하게 위계적 구조라는 것이 내일 어떻게 국가 계획을 내고 있고 그 밑에 개별 산업성들, 부처들이죠. 그 밑에 중간에 인해가 필요 있고 말하자면 일반 기업 그런 국민경제 위계적 구조인데 그런 것들은 계획은 다 포괄을 합니다. 하지만 전략은 전부를 다 포괄하지 않습니다. 국민경제 일부는 포괄합니다. 미시경제보다는 거시경제를 포괄하고 그리고 위계적 구조에서는 주로 중간에 있는 상위층을 포괄하고 개별 기업보다는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 논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기관입니다. 계획이나 전략이나 모두 다 일장기 준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계획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간 계획, 분기별 계획, 연간 계획 등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월간, 분기, 연은 없고 기본적으로 전략은 보통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보에 보면 이야기 나옵니다. 국가에서 경제관리라는 표현인데 북한에서 경제관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국민경제 운영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종전에는 계획에 기초해서 국민경제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전략에 기초해서 경제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경제연구 서론에 나왔던 것들을 인용했습니다. 국가의 전략적 경제관리 방법은 무엇보다도 지난 시기 경제관리 방법과 구별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국가의 전략적 경제관리 방법에서는 지난 시기와는 달리 전략을 세우는 사업으로부터 경제관리가 실현된다는 데 있다. 지난 시기에는 국가의 경제관리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사업으로부터 경제관리를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경제운영, 특히 거시경제적 차원의 경제운영은 조금 전에는 계획이 출발점이었지만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이제 경제위기가 넘지 25년, 그리고 계획경제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와해된 동시에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그러한 현실을 경제정책 차원에서 특히 이제 이러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을 이번에 이러한 당대회 보고에서 같이 나왔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와 연관성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관리 책임제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선신보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경제연구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한다고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 생산, 그리고 관리, 노동력, 세제품 개발하는 것, 품질관리, 판매, 그리고 무역, 수출, 학연, 학자, 이 7권리들을 다 기업이 결국은 이게 2000년 7.조시 당시의 그런 교육의 수준이다.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진전된 지금의 방송국 정부가 진짜 지휘했던 2004년도의 시범적 기업 계획 수준인가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경제인구가 전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2004년은 시범적 기업조차도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 기업에게 상당 정도의 자율성을 확대시켜준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 효과는 설비와 농자재와 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에 대해서 실제 말로 아무것도 안 준다. 그냥 너 알아서요. 대신 세금만 받잖아.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현물계획,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회용 생산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라는 식으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를 정해서 그렇게 되죠. 생산 제공이 선택할 기업들이 다 맡겼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여지는 어쨌든 국민경제 내지는 정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있을 텐데 신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직접 나섭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계획 혹은 뭐 국가 스스로 설계지에 편성한 기업들 일종의 뭐 밸류 체인을 이제 설계하는 거죠. 그 기업들을 계속 직접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통제 장악할 수 있는 설비 원자재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 대신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생산 목표 달성에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과제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여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와 기업, 국가와 민정 간의 일종의 역할 분담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이걸 결코 단순화시킨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했던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 이제 경제인문에서도 논문에서는 잠깐만 국가가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전력을 보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전략적 경제관리라는 것은 전력과 같이 개별 기업체들이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기업 가르치가 원인하게 한다. 효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번 당대에서 제시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목적점을 줘야 될 분야로, 즉 전략 중에서 가장 목표 달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수치가 없었습니다만 전략 부분입니다. 묘한 것이 경제연구이부 소논문이 바로 올해 3월달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차적으로도 별로 안 됐다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략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경제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들, 물론 기존에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뛰어온 건지 아니면 이번 계기를 다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특히 이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든지 사회주의 책임관리제와 같이 제시했다는 것은 이러한 이원적인 국민경제 방식 혹은 이중적인 경제 전략을 공식화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적인 국민경제 방식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와서 국가가 직접 장악할 수 있는 물자도 확 줄어들고 그리고 국가의 재정도 거의 단순하게 난 상황에서 국가는 실제로 국민경제 전체를 그동안 포기합니다. 단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 친연금은 상당 정도 자율경사, 기업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방에 대해서 시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라는 역할들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원에 살리는 것은 결국 지방해라. 그 기업서도 빼라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결국 국가가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상당 정도 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정할 수 있는 영역을 좁혀가면서 해보는 이런 전략들을 이미 90년대부터 나타났고, 그리고 실제로 7일 조치 때 사실상 공식화를 해온 일들을 보통 뭐 계획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수출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라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기업이 이제 자율적으로 벌어들인 이윤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거둬갈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고 중앙정책계가 부분입니다. 그 대신 이제 기업 스스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금들을 스스로 조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일관성에 비춰본다 그러면 김정은이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당대에서 공식적으로 제방인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 경제 문제는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혁개방이라고 절대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그러면 이게 개혁과 공통적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외부 세계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공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명히 다르죠. 자,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지평성 계획화를 축소시켰다 혹은 폐지시켰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도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실
계획 경제가 와야 되는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되게 크게 와닿는 부분들은 중국과는 달리 개혁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용히 추진한다 내지는 제도가 수준이 낮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걸 개혁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집니다는 저는 북한식 경제개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당대에서 북한식 경제개혁의 최고 수준이 권위와 공식성은 부여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북한식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공개는 핵무력 경제병진 노선이라는 것이 나왔고 도의 사전 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경제개발의 외자 위치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식 대외개방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즉 보통 북한식 개방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현재의 국면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정도 대외개방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고 다만 개혁은 제한된 수준입니다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30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어떻게 됐다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30페이지 표기에도 나옵니다. 전반적인 국내의 경제정책, 정책 기조의 바로 상위에 국가 전략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핵무력 경제병진 노선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핵무력의 방점을 짓는다, 경제의 방점을 짓는다 하는 것은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핵무력 경제병진 노선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상위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경제정책 그리고 국가식 개혁개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대외개방에 미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제재 국면에는 더더욱 효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식 경제개혁이 중국 수준의 개혁개방으로 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거꾸로 자고 북한식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게 완전히 꽝이야. 핵 문제도 그렇고 제재도 그렇고 개혁 조치가 제한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7조 조치처럼 실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주의적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적 접근으로 보시면 북한은 결코 못 봅니다. 근본주의적 접근으로 한다면 북한은 사실 외국 세계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수십 번도 망했어야 될 나라입니다. 망했어야 될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성을 획득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본은 시장입니다. 보통 비공식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지금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개별 경제 주체를 특히 기업과 가게의 행동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사실은 북한의 독주들이 지금 만만세를 보이고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치료 조치 같은 경우에 남한에서 실패한 평가가 압도적인지 과연 그렇습니까? 자, 2009년 말 화폐개혁을 했을 당시를 떠올려 보시죠. 2009년 화폐개혁을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발했으면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왜 주민들이 반발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을 국가로부터 모임수 탈취당했다는 것이죠. 자, 7일 조치가 실패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현금 가지고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었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입니다. 국가가 보면 일정 수준의 효과는 못 냈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생활은 분명히 생존 문제를 취하는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장을 그만큼 끌어가는 동력이 있다는 부분이죠. 실제로 2009년 말 화폐개혁 당시에 북한 당국이 시장을 결국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국내 언론에서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저겁니다. 결국 시장에 정부가 졌다. 북한 당국이 시장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그 시장이 살아났던 원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7일 조치라는 연관성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화로 같은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김정일 씨의 말기도 그렇고,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도 12월 화폐개혁 이후에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태도를 놓고 보면은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에 대해서 끌려가느냐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저는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현당의 북한의 시장화라는 것은 북한 당국이 주도하고 오히려 견인하는 시장화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사전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당대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시장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개혁개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시장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를 썼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4대 산업공인들, 철도, 운수, 뭐 금속, 안타깝게도 회복이 못될 겁니다. 국가 5개의 전략을 가지고 아무리 북한의 산업구조를 과거에 화려했던 시기, 중공업이 발달했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산업구조 회복 못한다고 봅니다. 5개의 전략, 뭐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내볼지 안 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큰 기대는 걸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과 관련있다고 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면은 결국 대북 세대죠. 결국은 뭐 당대행입니다만 잠시 우리가 당대행 때문에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지금은 제재 국면입니다. 북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가 결국은 상당 정도 규정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제재가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느냐, 지금 제재를 취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고 아마 6개월 전에는 이 시점에 이제 평가를 하겠죠. 현재 시점 팔고 의견들이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제재에 대해서 주는 게 얼마나 참여하냐, 그리고 광물 수출을 비롯해서 다른 품목들, 예를 들어 의료자금이라든지 관광객일치, 해외 노동 수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장화가 진전되는 거라서 국민의 외화입니다. 북한 당국은 사실 지금 많이 혈안을 비우고 있는 것이 해외로부터 외화를 보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돈주라든지 아니면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자기네들이 제조의 형태로 접수를 하는데 사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그 외화 수익을 상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 부분이죠. 제재가 시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내용이 약간 위축됐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구매력이 감소돼서 시장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물자가 줄어들고 결국 시장 거래가 위축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들을 해봅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일본 개별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돈주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렇죠? 미래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까. 또 하나 위험에 대해서 위험이 내고자냐, 위험 깊이자냐 부분들. 여러 가지 변수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상대적 도전을 경지하고 있는 핵심 동력을 시장화한 국정 요약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2010년 5.24 조치 이후에도 북한이 한국의 기준으로는 플러스 1%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보다 좀 더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 핵심 동력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전문가들 인정합니다. 시장화 국정무역이었습니다. 다만 국정무역은 14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아침과 마찬가지로 제재 국면에서 좀 더 의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만 시장화라는 것은 기본의 단계를 통해서 좀 더 제도화의 수준으로 늦었으므로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국내의 외화물이 또한 이전보다는 좀 나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 경제의 미래라는 것은 상반된 장애로 움직이는 듯 그런 것들이죠. 시장화라든지 아니면 메타의 외화물이 사업은 북한 경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가 있어서 북한 경제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그 두 개의 상반된 힘이 충돌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더 자기 자신을 걸어갈 거냐라는 것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 들으실 거를 다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북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 교수님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에서 나오는 그 발전, 현재 그 보기는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그 논리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가능성, 그러나 그 한계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있느냐를 말씀해 주셨고, 더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그 경제 주체들의 이해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영향 같은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프로자의 시간이 이제 뭐 지금 잘 지켜 주셨는데요. 10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대훈 의원님은 정치군사 중심으로 시대로 경제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조동원 목사님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이미 뭐 본인이 없을 때 소개를 여러 번 해서 다시 소개 안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인사.
이해는 먼저. 남정호 교수님도 말씀을 주시지만 7차 당대회를 왜 했을까? 이게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고, 그런 이해하는 방법이 거꾸로 북쪽의 논리로 북쪽이 그 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남쪽 세력에서 7차 대회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쪽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당대회라는 게 지방 분단위부터 시, 도, 18시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당 조직을 재점검하고 다시 조직하면서 전방적으로 당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또 당대회를 하고 당 중앙사업,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이 결과를 어떻게 결의하고 집행할지를 또 중앙에서 지방 단위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열어서 결의대회를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북한 체제 없이 이완된 것을 결속시키는 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북한이 당대회가 필요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도 북한이 당대회를 열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합니다. 하나는 핵, 수력, 자주, 키워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있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고 성과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번 7차 당 대회에 붙인 이름이 승리자의 대회입니다. 북한 모든 당 대회는 승리자의 대회라고 붙이기 때문에 당 대회를 열려면은 승리를 선언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남쪽의 시선으로 봐서는 그게 실패할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북쪽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승리의 상징이든 승리의 결과든 뭔가를 내야 당 대회를 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당 대회 이름을 승리자의 대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번 7차 당 대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핵인데요. 이번이 36년 만에 열린 대회지만 그 전 당 대회 열린 기간 보면 3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6년이 더 길죠. 70년 어떻게 보면 전체를 결산하는 당 대회인데 북한 체제가 핵을 갖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70년 역사를 거슬러 가서 보면 김일성이 북한 체제를 구성할 때 군대를 먼저 장악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걸 가지고 당권을 장악을 하는 것으로 권력 장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북한 체제를 세운 것이고 1950년대 북한의 경제 건설도 중공업 중심으로 50년대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소련으로부터의 군사 지원이 제약을 받으면서 60년대에는 경제, 국방, 동시 발전, 경제인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경제, 국방, 경제인 노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북한 체제의 특성, 고도로 군사화된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마련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년대 중공업 중심의 발전이 60년대는 국방건설 발전, 중공업 발전이 국방건설 발전으로 변화를 했고 이게 60년대 후반 70년대로 4대 군사 노선으로 정식화돼서 북한 전체의 군사화 경영화가 이미 70년대 사이에서 완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김정일이 성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성군 정치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체제부터 차곡차곡 다져진 그 결과 위에 정치적 선언으로 성군 정책을 한다. 이런 새로운 통치 방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경제 노선이라고 했던 게 새로운 것 같지만은 50년대 중공업 중심 발전을 시작하고
50년대에 이미 북한이 군사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견됐던 것이 아닌가. 가장 군사화된 체제에서 그 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생각해본다면 절대 무기, 결국 핵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70년 지금의 시점에서 핵을 가꾼 핵무장 국가가 됐다는 건 김일성 시대의 오랜 수고, 오랜 과제를 결국 달성했다. 이것을 보고하는 북한 나름으로서의 70년에 걸친 군사화의 행진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고하는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령입니다. 절대 핵을 갖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체제 안보 데스크고 내부적으로 강력한 1인 절대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지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보면은 집단 지도 체제로부터 1인 주체제, 그 1인도 오직 하나의 혈통만을 가진 사람이 세습에 의해서 가능한 체제. 또 한 번이 아니라 김정일이 세습했을 때는 우연히 그때 이제 북한은 우연이라고 했죠. 우연히 아들이 유능했기 때문에 통치도 하는 거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 번째 반복이 되는 거는 1인 절대 무기를 갖고 그 절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그 한 사람이라는 건 세습될 유일한 문명을 가진 사람만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고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걸 제도적으로 당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일 시대는 노동당 총비서라고 해서 그게 그때는 일시적인 당내 조직이 아닌 당 위에 있는 그냥 명칭 없이 당의 총비서 그때도 좀 이상했는데 이번에는 당 위원장이 굉장히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데 이상한 일이 두 번 벌어지면 이것이 일단 수령에 맞는 제도로 정착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 세습으로 운명지어진 절대 1인자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70년 만에 만들어냈다. 그것을 다시 하는 게 이번 강대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주 한데요. 지척강대에서 나온 용어는 자강력 제일주의입니다. 70년 전으로 돌아간 분위기죠. 자립적 민족 경제 발전 노선으로 북한이 7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자립을 해서 살아날 수 있겠다. 라고 했고 자립이란 말이 한동안 그쪽에서 사라지기도 했고 미역도 많이 강조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강력 제일주의로 다시 돌아갑니다. 70년간의 긴 여행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외로 시각으로 봐서는 실패다. 성공하지 못한 70년으로 돌아갔으니까 퇴행이고 성공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의 관점에서는 홀로 살아남았다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고 60년대 중소군자행에서 어느 쪽에 소속되지 않고 북한 기준으로 자립을 해서 중소로부터도 독립을 했고 바로 그 때문에 80년대 말 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지금 다시 국제적 고립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강력을 내세우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념, 주체 사상으로 발생되는 것이면 그 이념의 승리라고 북한은 자축할 만하다. 고립이기도 하고 북한의 용어로 자주이기도 하지만 대외 관계로부터 독립이 됐기 때문에 8, 90년대의 동력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로부터도 살아남았고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고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 자강력 제일 혼자 살겠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 신념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기준으로 주체 사상은 거꾸로 승리를 보장해, 체제 생존을 보장해준 승리의 이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핵과 절대무기 핵을 향한 70년, 그 핵을 사용하시는 오직 운명지어진 절대 1인, 그리고 그 뒷받침하는 이념, 고립의 이념 때문에 역설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자강력 제일주의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북한이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가질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7차 당대회의 그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합 보고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무지하게 깁니다.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읽기가. 왜냐하면 주원, 부원, 화려한 수사, 그 수식 형용사로 쓰여진 길은 시는 괜찮은데 장문의 글을 계속 읽으면 상당히 물리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제 논설실이 수습기자 시험 문제도 내고 시험 채점도 합니다. 논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핵심 알맹이 없이 형용사와 수사로 막 쓰는 길은 사실 낙제점 줘서 대형시민 기자 절대 못 됩니다. 그 사업총합 보고서 쓴 사람이 아마 대형시민 기자 시험 봤으면 깜짝 맞았을 텐데요. 야, 북한이 이렇게 알맹이 없지만은 이 화려한 수사를 북한 스스로 내세울 만한 거는 모든 사회주의 체제, 개혁개방되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충분한 통치 기반을 김정은이 이미 확보를 했다,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양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단순하면은 김정은식 정경 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통제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수청, 2인자도 죽이고 3인자도 죽이고 정치적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정치적 통제가 강하게 하고 이게 북한으로부터 듣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런 거기 때문에 북한은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보다 더 내부의 사정이 더 열악하다라는 인식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갖고 있는 정보의 편승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화는 상당 부분 허용을 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이런 통제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화 속에서 나름대로 숨쉴 구멍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경 분리의 상징적인 것이 결국 핵과 이번에 부상했던 박봉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겠는데요. 박봉주는 내각 총리인데 처음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인 군수산업이나 조선인민군 군대 아니면 민간 무력을 지휘하는 기관인데, 민간인이 들어간 건 아마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이거는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군대까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 상당한 신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핵, 다른 한쪽에서 박봉주를 내세워서 경제관리는 당신이 책임지고 하라, 이런 정경 분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통치 기반 공부와 대외 관계 개선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체제 생존의 우선순위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고립이 되면 무너진다라고 북쪽이 생각했으면 대외 관계를 우선시했을 텐데, 북한의 기준으로는 그게 아니라 김정은 통치 기반을 확실히 하고 그게 안정이 돼 있을 때 대외 관계를 개선할 순서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북한이 변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 통제인데 과거와 다른 군 통제는 과거는 군을 통제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군을 신뢰했다는 거죠.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나오면서 자기는 처음 통치하는 거니까 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군을 당뇨들이나 당 조직 지도부에서 군을 담당하는 당뇨 출신들을 좀 정치자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 당중앙군사위원으로 보내거나 함으로써
군의 통제에 대한 강요를 통해서 외부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통제하는 김일성이 초기 군 통제를 시작할 때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1분 안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정책의 과제도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붕괴론이 기대는데 김정은이 70년 체제 내가 완벽하게 굳혀놨다라고 자신감 있게 보여준 거고요. 체제도 안정하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지도를 확고하게 잡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거나 북한이 스스로 변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변할 때 우리가 대화하자고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대로 그대로 북한이 갈 것 같다.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의 대북 인식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핵화입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가 과제인 줄 아는데 북한은 세계 비핵화가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비핵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프리 협상이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상인지 북한 핵을 빼는 비핵화하는 그런 협상은 없다라고 선언을 분명히 한 거고 70년의 결실로 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내놔라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방법은 북한이 원하는 평화를 갖다 줘야 되는데 빈말로는 북한이 안 믿는다는 거죠. 비핵화는 불가역적으로 하라면서 평화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관계 개선이라는 게 관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면 가역적인 평화 조치를 먼저 취해줘서 북한이 행동하는 곳을 가서 거기에 따른 구속 대응을 해야 되는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비핵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7차 단대회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우식 교수님 발표했던 경제분야 중심으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차 강의를 보면서 좀 경제분야에서 만약 평가를 한다고 하면 학점을 좀 F학점이다.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게 북한 이제 말씀 전략 500년 계획인데 500년 계획 자체가 전략이고 계획이 아니고 전략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좀 바꾸고 뭔가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학점을 좀 보완해줄 수 있겠지만 그건 대전쟁을 했기 때문이로서 계속 이것이 북한 대전환적 전략을 발표를 잡으려면 그렇다고 북한 경제가 여전히 확실한 규정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차 강대에서 김정은이 이번 오히려 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 경제가 어떻게 갈지 다시 조금 우려를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경제 정책 노선이 아니고 경제개혁 병진 노선을 제시하고 핵을 오히려 은밀하게 좀 숨겨놓고 이 노선을 좀 제시하면서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을 배치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 내부적으로 보고 여기서 보는 시각도 굉장히 고난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제적으로 진짜 다음에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 좀 간단하게 좀 평가하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미시했지만 역시 뒷전승이 없다. 그 다음에 제목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구체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빠져있다는 게 좀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 노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국제사회 요구제도가 강화되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의존을 하는 경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지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발전 전략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하고 당연 내각 하부 단위에서는 이 전략을 맞추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주민들을 동원하는 속도제 같은 경우를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민심 비방 현상은 그래서 또 불식한 사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는데 사업 총합을 몇 가지 특징으로 경제분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경제적 성과가 굉장히 컸다. 특히 70을 통해가지고 경제 성과가 크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저는 좀 맹세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70전대에서 나온 그 성과들은 보면 북한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투자와 성과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짜는 일종의 중전화 시대는 단기간에 뭔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 이거 좀 대부분 중요한 그 체감에 좀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산대에 나타나고 있지만 70일부터 내에 반년치 계획 달성했고 1년치 계획도 달성한 것이 많다고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부산일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는 건설하자마자 벌써 건물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많이 건설했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기회에서 모르겠다. 오히려 더 수하고 있는 것도 더 많이 고려해 들어가서 있는 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경제방송 모든 전략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채의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도 다소 조금 걱정된 양상이 있다. 좀 신년사라든지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게 좀 그냥 정리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새로운 것보다 내려오고 싶어도 지금 뭐야 내려오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 것들을 다시 한번 묶어가지고 내용은 그 정도로 박사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또 의식을 전국 문제 해결에 모든 능력을 투입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우리나라 북한의 전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시다시피 하니까 수립어버리는데, 수립 같은 구조가 보면 기존에 있는 댐 같은 경우도 댐을 관리하는 사람이 전력 생산을 좀 적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가지고 댐이 붕괴가 되면 바로 직선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의 전수가 예를 들면 100이 꽉 차는 거 보통 한 70 정도의 물을 한번 채워가지고 다니는데 비가 오면 이게 뭉쳐가 댐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정도 50 이하로 맞춰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특히 가뭄이 이어서 펴질 때는 도로로 물이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거고 이게 발전소 가동할 수 없는 이런 쪽으로 문제를 하이퍼트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양질에서 탄 같은 걸 많이 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발전 설비들이 많이 고장이 나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설비들이거든요. 이 설비가 전반적인 교체 없이는 하이퍼트도 가동되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그냥 투입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요즘은 전략 자체가 만약에 오늘은 2020년의 얘기입니다. 2020년에 김정은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오늘 전략을 내셨는데 그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가장 위력할 수 있는 하나의 불변형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의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당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출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해봤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7차 당국에서는 주민 생활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침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70일 정도 적응되고 하더라도 내가 70일만 극복하고 진짜 당내에 끝나면 뭔가 우리 경제 좀 좋아지시고 앞으로 좋아지시고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진짜 당내에서 막상 내시어보면 그걸 싹 다 빠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실망들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시간 단계이다. 그게 앞으로 5년 동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주민들의 피부를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앞으로 몇 가지 주요 중점적인 경제정책들은 제가 사실 이게 사실 3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건, 사업 종합에 대해서 북한이 제시했던 내용들이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앞에 저게 문제도 돼가지고, 석탄, 금속공업, 그 다음에 또 농업 쪽에 아마 큰 또 비중을 두고, 뭔가 하려고 마시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농수 축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생산량을 늘리는 이런 쪽에 뭔가 정책을 목표로 설정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그림이나 여러 가지로 대표로 정리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뭔가 개선하겠다고 북한에서 욕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 이라는 제시에 따라 시작했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행하겠다고만 제시했으면 아마 북한 내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볼 때도 이것을 추구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빠져있는 게 좀 아쉽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 쪽에 대한 성과들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되고, 또 주민들의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게 계속된다고 하면, 북한은 아마 계속적으로 좀 더 폰을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후퇴된 구독제재는 아마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다시 또 경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더 끌어주는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7차 단계 이후에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시했던 이런 경제 그리고 속도적 70을 전투하는 이런 전투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발하는 분을 생활하는 구조적으로 파견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자발하는 위축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파에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방식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던 사업들 앞에서 노력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분야, 그 다음에 자원보건 예능이라든지 정책의 비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다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이 아시다시피 최근 한 3년 정도는 1%에 그나마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당대 이후에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우리가 사회 경제를 굉장히 좀 고립이 심하게 돼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백성들은 동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그걸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더 끌어줌으로써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의 사회 자체로 불안이 증폭할 수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스하게 제가 북한 김정은 이 정권에서 7차 당국을 맥스하게 좀 비판적으로 평가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이번에 문제에 보여줬던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쪽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 문제 쪽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좀 위기 상황을 계속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중학생들 같은 학생들도 F가 되면 나중 시간일 텐데, 북한 경우에 이번에 그 단대에서의 그 발전 전략이나 이런 걸 F 학점에 비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시 시간을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하나씩 드릴 텐데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결이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아니지만 결이 조금 다른 얘기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간단히 거기에서 한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36년 만에 북한에서 지금 조선노동당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95년에 조선노동당 연구하는 책을 썼는데 사실 제가 박사학위 주제도 제가 북한 노동당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21년이 지났는데도 당대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 책을 봐도 뭐 별로 그러니까 아주 낡은 책이 아니라 과거 당대에 여섯차례 때문에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북한 정도를 알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오래전에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북한을 누군가 대회에서 뭐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 제가 6차례 과거에 북한 노동당 당대회는 그들의 주민이나 그들 시각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깥속에서는 항상 호전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들로 일관돼 있었지 단 한 차례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원하는데 그걸 갈 것 같다는 거야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그거는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당 귀환을 따르면 2012년에 당 귀환을 거쳐서 이제 당대회가 열리는 수직 기간을 갖다가 없앴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2012년 전까지만 해도 5년에 한 번씩 열리게 있습니다. 그런데 36년을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열었을까? 그래서 남성혁 박사님이 5가지 주요 결정 사항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김정은의 직접과 권력 구조를 이렇게 뭘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럴 수 있지만 이게 결정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도 당비 열어서 해줄 수 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비 안 열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핵보유국이 세계 대회에서 그럼 뭐 허브에서 될거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대회가 이거하기 위해서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조직 및 인적 정비와 김정우 상황 이거 지난 36년간 못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지금 굳이 이것 때문에 하려는 거죠. 그랬으면 36년 문제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단 말입니다. 통일 및 남북 군사회담제 이거야말로 뭐 다른 데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러면 북한이 노동당 당대회를 36년만 했을까? 그것은 오히려 결국은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노동당 당대회를 열리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경제. 경제에 대해서 최소한 그동안 총결 기간 동안에 대해서 얼마나 활발히 있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었을 때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열어됐었죠. 과거부터. 물론 이렇게 길게 열어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경제 발전 오래된 전략, 이게 핵심이다. 무슨 얘기냐. 당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당 기능을 이제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당대회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 기능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이왕 간 김에 이제 김정은의 체제 제도하고 이런 것도 같이 이룬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혼자서 마치는 것은 오히려 좀 우려스럽다. 특히 북한이 이번 노동당 대회를 갖다가 예년 같으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긴장이 고조되면 되게 특히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 6개월이나 10개월 연장합니다. 저 대회 소집을 공개했다고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5천회 때도. 근데 그거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외부 제재가 들어와봤자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우리는 그때 없어. 오히려 거꾸로 과시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핵 문제가 이래가지고 뭐 대단히 전향적인 뭐가 나온다는 건 애시당초에 이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노동당 당대회를 우리가 분석을 이럴 때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에 따라 의미로 하나하나를 갖다가 분석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저걸 하려던 이유가 뭘까? 그럼 당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경제발전 30년 하시는 데까지 있다가 그동안 없어졌던 발전 계획 전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저게 뭐고 저게 제대로 될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갖다 하나로 맞춰가지고 좀 좁게 보면서 깊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나 이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모든 것을 다 평가 기준을 두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우리가 결국 허나만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이제 두 분 사실 남성국 박사님도 그 이제 경제를 하셨기 때문에 다 질문 같이 드리겠는데요. 이제 국가경제 발전 부분 전략 이제 양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전략이라고 전략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는 이제 양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조만간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5개년 발전 전략 계획이 되든 아니면 발전 계획이 되든
구체화된 최고임금에 대해서 내각의 집행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구체적이 안 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만약에 김정은이가 당기능의 정상화 쪽에서 국가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성공정치 시대를 이제 끝낸다고 이걸 한다면은 아마 이제 내각에서 이제 집행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병훈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북한이 선표협정 후 비핵화국자는 견제하기 때문에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병행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의 왕의 명령을 이 안 거부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 이 왕의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나마 절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이 제가 알기에 이걸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북한이 이렇게 안하기 싫어라고 말했는지, 북한이 아마 쉽게 자기 맘에 안 들어도 싫어라고 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 중국 제안에서 혹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조명희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번 이제 이 단계의 이후에 거꾸로 북한의 이제 발전 전략이나 이런 게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뭐라고 한 2% 성장하는데 마이너스 1%가 될 거다. 이렇게 과감하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양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논의를 해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겨울에 1월달인데 그날 영하 10도 되는 날이에요. 그 연구소가 도곡동인데 아침에 올라가다 탈북자 연구원을 가고 서울이 이렇게 추운데 평양은 얼마나 추워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소장님, 저는 서울이 더 춥습니다. 무슨 소리야? 평양에 있을 때는 8시 45분까지 출근해갖고 노동신문 40분 읽고 11시 반까지 일하다가 2시에 밥 먹으러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8시 반에 식량 구하러 나가면 김정일만 욕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울은 너무 삶이 피곤하고 바쁘대.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뉴욕 증시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당대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각도가 있는데 우리 남측의 국민들이 이걸 뭘로 보면 가장 이해가 쉬울까? 저는 이제 이거를 대선과 총선을 합한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보면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이 의미를 좀 손에 잡지 않을까. 국회의원 선거 엊그제 했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하는 행사 정도면 우리 남측 국민들은 조금 그나마 그거 엄청난 행사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그 6차 당대회 때 참석했던 그 참석자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만나보면 그 행사가 갖는 의미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게 몸에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하여튼 수령의 반열에 오르는 행사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업적이 필요한 거고, 그 업적은 이제 가장 큰 게 역시 핵 보유라는 기존 과거형이고, 이제 미래에 관해서는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하겠다, 미국하는 이렇게 하겠다, 남측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대통령 취임사에서 하듯이 이제 본인이 북한을 이렇게 끌겠다라는 하나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연설이라고 할까요? 취임연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중요한데 역시 본인이 제1자를 띄고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 모자와 함께 8개의 다른 또 모자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또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는 어려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고요. 핵에 관해서 엄청난 얘기를 해서 포기를 이제 어렵게 하는 측면도 그 사람의 최대의 업적이죠. 그 사람이 그걸로 해서 3대 수령에 오르는 거니까요.
예,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 늘 저도 경제학 전문인데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딱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거든요. 섬경제거든요. 섬경제에서 그나마 외국 파이프라인이 중국의 원유 공급과 한 2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내외의 북중 교역이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그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를 읽어보면,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다 자급자족 해결하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도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급자족 하는데, 하여튼 87년 이후에 그래도 5개년짜리 계획을 내놓은 거는 뭐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5개년마다 한 번씩 열려있는데 기존에 이런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서 벌써 열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 얘기가 더 컸죠. 예, 김일성이 87년에 하여튼 의식주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당대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본인이 80년에 워낙 거창하게 해놨는데 아들, 손자 때 웬만큼 열어봐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당대회라는 거를 열지 못한 거고요. 5년마다 해서 뭘 내놓아야 되는데 5년마다 해서 내놓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왕 이니셔티브라고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을 지금 5개국은 대체로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북한이 왕 이니셔티브 그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후로 이 이니셔티브는 이미 끝났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3년 외무성 성명에도 그렇고. 그 5.19 공동성명이 이제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의 개념에 근거해서 이제 만든 건데, 북한이 그때 설명한 거는 원래는 평화협정 다 되고 적대 이속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면 비핵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원래 그게 우리 입장인데 아량을 베풀어서 비핵화를 한번 시도해 봤더니 미국이 이거 장난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이제 끝났다. 5.19 공동성명의 방식은 이미 끝났고 더 이상 핵 문제 안 다루고 평화 문제만 다룬다는 입장으로 일관되어 있어서 어떤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핵 보유과 당 규약의 선언을 하고 36년 만에 열린 대회의 최고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무효화하자는 내부의 협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자는 게 한미의 의사지만 북한전을 돌아갈 의사가 문제로서는 분명히 없고, 그렇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과거에 북한이 원하는 걸 주려고 했었고 일부 받았는데 주다가 뺐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뒤집고,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북한은 이제 안 믿겠다. 믿을 거는 오직 핵뿐이고 핵을 가지니까 체제 안전이 되더라. 미국의 체제 안전 부과할 필요 없고 남쪽 부과할 필요도 없고 핵까지는 되는데, 이걸 버릴 걸 요구하려면은 먼저 평화가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얘기를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도 북한이 평화 얘기할 때 비핵화는 빠집니다. 비핵화는 자기 주권의 상황이니까 관여하지 말고 평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평화협정은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 최근에 평화협정 이것은 시간이 오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정확하게 북한이 그러면 왕이가 제시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전환 병행문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박사님은 그런 거는 확인된 건 없지만은 과거 지금까지 해보고 봤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다만 하나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교정을 해본 거는 한국 정부는 지금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정행문이라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찾아오기 당한 게 아니고, 미국은 왕위에 대해서는 비핵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는 평화협정 논의에 훨씬 여기가 있다는 건 케리가 왕한테 얘기했지만, 한국 정부가 어느 데서 항의를 하니까 한국 정부한테는 핵이 우선이다라고 약간 이중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일치되는 건 아닌가, 이걸 전제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양 박사. 국가가지보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최고임명회의에서 집행 계획을 내놓습니다. 저희들이 참 돌아가는 게 있고